자, 133조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나갑니다. 이건 뭐 바로 구두로 정리하고 넘어가는데요.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답사에 조사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죠. 다음 이제 벽면 도배 상태, 이것도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데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환경 조건인데요. 일조, 소음, 진동이죠. 세 가지. 이건 물론 이제 현장 답사해야 되고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다음 이제 비선호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인데 이거는 그저 현장 답사의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가 이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그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그다음 이제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인데 물론 현장 답사로 조사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것은 이제 물론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산출한 금액 이제 브리핑 나가면 되고요. 그 거래 예정 금액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조사 확인 마친 다음에 나름대로 평가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죠.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제가 두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의 문제는 일단 기재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이거 구성이 되느냐,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 요령을 묻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그럼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 이거는 결국은 이제 서식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 작성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되고요. 왜 부담이 되냐면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현재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4가지 영문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종류가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죠. 그 다음에 2번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식은 토지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서식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서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숙지를 하고요. 나머지 서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만 정리하면 대충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 서식입니다. 주거용 서식에 대해서는 이제 각 서식이 전부 다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페이지가 그 구성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목이 있죠, 제목. 그래서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이 제목 밑에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 표시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표지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표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말이 기본 확인이지, 이거는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에 기재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지 못하고 직접 조사에 기재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그래가지고 중간쯤에 이게 이제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부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중개 보수를 기재한 나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칸은 이제 서명 날인 칸. 이렇게 지금 현재 서식 구성되어 있고, 3페이지는 전부 다 이제 3번째 페이지는 작성 방법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걸 꼭 구분해 놔야 되는데, 요 말이 세부 확인이지 이것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협력 요구 기재란이 바로 세부 확인 사항 란입니다. 그럼 세부 확인 사항 란은 이제 9번 주거용 서식에서 9번 란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 다음에 10번 란은 시설물의 상태란, 그 다음 11번 란은 벽면 도배 상태란, 그 다음에 12번 란은 환경조건란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세부사항을 일단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기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기본사항 란에 들어가는 게 1번 란이 지금 물건의 표시란이죠. 그 다음에 2번 란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란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란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란이 그저 입지조건 란이고, 그 다음 이제 5번 란이 관리에 관한 사항 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6번 란이 비선호시설을 쓰는 란이죠.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있는가 이 문제고, 그 다음 7번 란이 거래 예정 금액 란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리 정맥과 더불어 여기에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 가격을 쓰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8번 난이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한 사항란으로 돼 있죠.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은 중개 보수를 쓰는 난입니다. 13번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칸은 이제 서명 날인 칸으로 일단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식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에 들어가는 걸 암기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재 내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재 내용에 있어갖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란,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하는 사항란은 일단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투기과일지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요 공법상 제한에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란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저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군 계획,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에서 표시가 안 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게 입지 조건란이죠. 입지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지 조건란은 도로가 들어가고, 대중교통수가 들어가고,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고,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할 게 시설물의 상태란에 뭐가 들어가는가,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시설물의 상태란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건물 내부 시설이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 다음에 난방망시 및 연료공급, 그 다음에 승강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배수시설, 그 밖에 시설물이 들어가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조건란에 뭐가 들어가는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경조건란에 들어가는 거는 일조, 소음, 진동,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이제 각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암기해 주고. 그러면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주거용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었는데,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만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먼저 임대차 중개 시에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지금 임대차 중개 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군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이거는 임대차 중개 시에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임대차 중개 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게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이 있죠. 이 부분도 임대차 중개 시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주세요.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임대차 중개 시에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암기해 줘야 되죠. 이 점 잊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차이점을 따져보는데, 차이점 먼저 지금 주거용에 대한 내용을 나왔고, 비주거용 가장 먼저 기억할게. 환경조건란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있는 서식이 뭐예요? 일조소음 진동 있는 거? 주거용에만 있죠? 이건 주거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환경조건은 나머지 서식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환경조건은 나머지 서식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 비주거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죠?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있다 없다?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없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토지 서식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비주거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면요, 어느 정도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4쪽에 지금 개혁공사의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서식을 좀 보시면, 서식의 구분거래하고 중개사물의 종류, 매매기간 임대차로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등기 권리증서부터 토지이용계 확인서 기타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근거 자료로서 지형도 같은 건 없죠.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 대상 물건의 상태 원한 자료 요구 사항란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상태 원한 자료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 요구했잖아요. 근데 불응했다. 그럼 불응 사실을 다 기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유의사항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개공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말이 기본 확인 사항이지, 이거는 개공이 의뢰인에게 협력 요구 못하고 직접 조사하는 기재라고 그랬어요. 직접 조사 기재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에요. 뭐가 들어가느냐? 토지라는 소재지, 면적, 지목이 들어가고, 지목 기재할 때는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고 실제 이용 상태도 기재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란은 전용 면적, 대지 주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 방향 이걸 기재하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내진 설계 여부하고 내진 능력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건 현재 입법 예고된 대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도 기재합니다. 그럼 물건의 표시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보고 기재한다? 대장을 보고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토지장을 보고 기재한다.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란이에요. 등기부 기재사항 라인인데, 이건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기재를 하는 거죠. 등기부 기재사항.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일단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는 2번 권리관계란을 모두 기재하는 거예요. 다음 3번 난은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라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지역지구, 건폐율, 용률 상한,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다 기재합니다. 투기지역 여부, 이거 다 기재해요. 이거는요, 작성 방법을 잠깐만 보시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 한 장 넘겨가지고 5번 있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5번 난에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사항,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건폐율, 용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이거 끊어보세요. 거기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률 상한은 뭘 보고 기재한다고요? 시군 조례.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여기서 또 끊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군계획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 기재하라는 얘기죠?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를 하라.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서 끊어보세요. 확인하고 다음에 끊어보시고, 그럼 용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일지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하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온나라 있죠? 온나라 보기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이 온나라죠. 이걸 보기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이용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 제한에 관한 부분은 문제 이거 하나로 낼 수도 있어요.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재 요령 이해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3번 난을 다 봤어요. 3번 난을 봤고, 그럼 입지조건 난입니다. 입지조건은 뭐가 들어가는가 잘 보시는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의 동그라미죠? 주차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여기 이제 기재하게 돼. 이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서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유체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비실 관리유체, 이거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비선호시설을 기재하는데, 비선호시설 유무에 대해서 1km 내 쓰레기 조각제는 화장장이 있는가? 이거 현장 답사 기재하면 돼요. 이때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에는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거래 예정 금액 라인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와 공시가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임금세는 중개 완성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다.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세율까지만 적어주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럼 2번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라인입니다. 이거는. 이때 9번 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 이건 미공시 권리 및 미공시 물건을 기재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자, 그럼 잠깐 이거 기재 요령 봅니다. 뒤로 잠깐 넘겨서, 한 장 넘겨서. 그 8번 난이에요, 지금. 136종 맨 밑에 8번 난. 찾았어요?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즉, 법정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부착증 조각물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9번 난, 실제 권리관계라는 일단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미공시 물건이라든가 미공시 권리를 여기다 기재하는 거야. 왜? 사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법정사건 현장 답사 조사라고 그랬죠. 근데 현장에 법정사건 조사로 갔거든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써있다고 안 써있다고요? 안 써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공시 사항을 9번 난에 전부 다 기재한다. 그래서 미공시 물건, 광고탑 이런 것들 다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하고요. 공동주택 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만 마친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선시일을 임차인에게 서명하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미분양 아파트 있죠?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아파트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존 등기가 지금 건설사 명의로 돼 있겠죠? 그럼 거기 부도나버리면은 이거 임차인들 보증금 다 날리는 거죠? 이런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중개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설명서에 확실히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통상 건설사는 공동저당 잡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에서 공동저당이 막 몇백억씩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거 부도나면요. 건설사 부도나면 임차인들 보증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을 고지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맨 위에 당구장 표시로 가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계약기간, 장기선 충당금의 차이 등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네요. 채권 최고액은 기재해야 되죠. 채권 최고액은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2번란에 기재하는 겁니다. 이거 맞죠? 근저당권은 등기된 권리 아니에요. 근데 작성 요령은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근저당권은 여기다 기재하는 겁니다. 2번에 기재하는 거예요. 9번에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 피담보채면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고, 경공매 특이사항이 있다. 그럼 경공매 특이사항이 있으면 모두 이제 9번 란에 기재하는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다면 역시 2번 란에 기재해 줘야 되죠. 그게 맞고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거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같은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매 같은 것은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9번 란에다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 내부 시설물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을 기재하죠. 이때 소방이 원래 비상벨과 소화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돼 있죠, 지금.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난방망시 연료공급, 다음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기재하는데, 이 주거용 서식에서는 그 밖의 시설물란에 가정 자동화 시설 기재합니다.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전부 다 감지기 설치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 이제 그 소방에 대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런 것들, 비상벨 그런 거 있는가 이거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건란 1조 소음 진동 3가지 기재하는데, 그 3가지 있죠. 이거 3가지. 10번서부터 12번까지 이 부분은요, 어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 기재하는 거죠. 물론 미공식 원리도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 말이 세부 확인이지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주의해 주고, 그다음에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제 그 산출료까지 모두 기재하는데, 부가세는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별도라고 그랬죠? 별도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와 보증관계 증서를 수령합니다라고 해놓고 당사자 매도 매수가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죠? 근데 개공과 중개행위 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 및 날이니까 그 점 이해를 또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대해서 다 본 거예요. 그럼 거기 137쪽에 참고를 했죠. 찾았어요? 거기 확인 설명서 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소방에는 소화전과 비상벨 유무를 기재한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 주거용에서는 소방의 부분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였죠, 지금. 근데 비주거용에서는 소방 부분이 소화전과 비상벨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에서 그 밖에 시설물란 있죠. 그 밖에 시설물란은 상업용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용량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에 대해서는 전기 용량, 오수정화시설 용량, 용수설의 내용을 개업공사가 중개업자가 그랬는데, 개업공사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왜 상업용은 그 밖의 시설물란에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기재하게 돼 있냐면, 그저 허가받을 때 오수정화 용량, 정화시설 용량 있죠? 이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수정화시설 용량은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전기 공업용이잖아요.
공업용은 전기 용량 꼭 적어야 됩니다. 근데 상업용도 전기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상업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업종이 있거든요. 뭐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뭐 베스킨 라빈스? 냉장고 엄청 쓰잖아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 그러니까 전기 체크해봐야 된다고, 이거. 실무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3번 토지란에는 이제 그거 참고해 두시고, 토지 서식에는 건물 관련 사항이 사글이 빠졌겠죠? 그죠? 다 빠졌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입관공재단, 이것은 이제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 어떻게 기재하느냐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사항 증명서를, 광업재단은 광업재단 목록과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를, 임목에서는 임목 등록과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일어났죠, 지금? 그래서 입관공서식에는 그거 쓰는 난이 있다는 얘기죠.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기면, 네 서식이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놨는데, 주거용과 지금 현재 차이점 비교해놨죠? 그럼 비주거용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비선호 쓰는 난이 있다, 없다? 없고요. 환경조건 쓰는 난 없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주의해 주시고, 토지 서식에는 건물 관련 사항이 다 빠졌죠. 그럼 건물 관련 사항이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가 있죠? 이거 빠졌을 테고,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빠졌겠죠? 그 다음에 환경조건 토지에 있다, 없다? 없다요. 그 다음에 이제 입관공서식은 아주 단촐하거든요. 그래갖고 입관공서식은 일단 물건의 표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쓰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유 상태 쓰는 난이 있고, 나머지 다 빠졌거든요.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 쓰는 난이 있고, 취득 관련 조서 쓰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권리관계 쓰는 난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수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공통기재사항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럼 네 서식 공통이 이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네 서식 모두 물건의 표시 쓰는 난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네 서식 모두 권리관계 쓰는 난이 있어야 되겠죠. 미공식 원리는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실제 권리관계란에 쓴다고 그랬죠? 그럼 네 서식 모두 실제 권리관계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네 서식 모두 거래 예정 금액 쓰는 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서식 모두 중개보수 쓰는 난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다음 네 서식 모두 취득 관련 조세 쓰는 난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통기재사항이고요. 이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우리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 있죠? 이 서식은 이 공통사항에다가 뭐만 더 들어가 있는 거냐?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육 상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 잡혀요? 공통기재사항 감 잡으세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차 중개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맨 밑에 정리돼 있죠.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설명서 서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설명서 서식을 다 봤고요. 이제 중개 활동으로 넘어갈까요? 제4장. 이제 조사 확인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중개 활동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개 활동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일단은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 그 다음에 클로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개 활동은 세 가지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점인데, 셀링 포인트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판매 소득점 아니에요? 판매 소득점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개념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자에게 이 부동산이 만족을 주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물건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셀링 포인트예요, 지금. 물건의 장점. 그러면 우리는 중개활동할 때 셀링 포인트를 적절히 추출하여 사용해야 되죠. 그럼 셀링 포인트의 추출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랬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의 추출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특징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건의 특징을 분석하는 게 바로 셀링 포인트의 추출 작업입니다. 이게. 그럼 셀링 포인트를 추출할 때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분석해야 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추출할 때는 부동산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성이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달리 해줘야 되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뭘 기준해야 돼요?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농업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레저용 부동산 있잖아요. 레저용 부동산 추출 기준을 일단 주거용의 특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쾌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용의 특징도 있어야 되죠.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접근이 용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추출된 셀링 포인트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셀링 포인트의 종류,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 종류가 두 차 계신데 어디에 해당하느냐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그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기능을 중시한 거죠. 그래서 설비가 현대적이다, 튼튼하다, 신건축 공법이 동원됐다, 그 다음에 주택이 동선이 좋다. 이게 주택의 동선은 구리파이프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신건축 공법이 동원됐다. 그러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영구불변인 것이 아니고요. 상대성을 띠고 있고 일단 가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이나 임료가 적정하다. 가격, 임료의 적정성 이런 걸 말하죠. 투자 가치가 크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온천이 발견된다더라. 이런 것들 다 경제적 측면이죠. 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이제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다더라. 이 부동산은 그럼 세법상의 혜택 역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예요. 이거 경제적 측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절세 생각해갖고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세법상 혜택은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뭐 사회문화 환경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든가 또는 뭐 교육시설이 좋다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다의 원리는 개론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요 아이다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 원래 쓰던 용어였죠. 그래서 마케팅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부동산 마케팅의 전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 심리라고도 하는데요.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백화점 갔을 때 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어, 이거. 그래서 이제 AIDA인데 첫 번째는 어텐션이죠, 이거. 주목. 인터레스트죠, 이거. 흥미. 그 다음에 D는 디자이어, 욕망, 갈망이죠. A는 액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화점 갔을 때 여러분들 하는 게 딱 맞들어진다는 게 이거 어텐션. 백화점 갔어요. 물건 진열돼 있어요. 주목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보고 있으면 점원이 달려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물건 여름 신상품으로서 물빨로 된다. 장점 부가에 설명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50% 세일 중이다. 욕망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옆집은 안 한다. 이번 주면 세일이 끝난다. 구매하셔라. 에러 먹었다? 긁어보자죠,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아이다의 원리인데 그러면 요 어텐션은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광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흥미는 물건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함으로써 흥미를 돋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그렇겠는데 현재 세일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고 인근 지역은 안 한다. 옆집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사례를 비교부터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에라 모르겠다. 긁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를. 이것을 클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클로징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징의 개념 이 정도고 그럼 그 밑에 지금 클로징이라는 것은 그럼 계약 거래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을 우리는 클로징이라고 한다. 이때 이 클로징의 방법이 지금 6가지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6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점진적 확인법이 있습니다. 점진적 확인법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갖는 특징이나 거래 조건 중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질문하면서 점진적으로, 밑줄이죠.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하면 이거 뭐라고요? 점진적 확인법. 근데 계약전제법은 이사 언제 하실 건가요? 잔금은 언제 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전제하면서 클로징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전제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상결법인데 고객이 쉽게 구입이라는 결단을 잘 못 내리죠? 그러니까 작은 결단부터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작은 결단부터 내리게 하고 큰 결단, 구입이란 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여 이거 클로징하는 방법, 이것이 뭐라고요? 부분 선결법.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여, 이게 밑줄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단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비교법은 장단점을 이제 비교하는 거고요. 결과간주법, 만족간주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개활동에서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였고요. 나머지 내용은 상식선에서 푸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5장 계약의 체결로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141쪽이에요. 그럼 이제 그저 계약 체결 단계로 들어왔는데 원래 실무에서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죠. 근데 시험에서는 쓰는 요령을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시험 출제 문제가 당사자 확인에 관한 부분을 출제해 왔어요. 그래서 당사자 확인이 제가 기억하는 16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유자, 대리인, 상속, 뭐 공동소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 방법. 그다음 이제 최근 시험은 이거 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민법 관련 내용을 지금 출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 출제가 지금 현재 24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커버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확인만 오늘 가볍게 보고 수업을 마칩니다. 그럼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럼 이 자가 진정한 이 물건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이미 알고 있거든요. 소유자 확인 방법은.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자에게 뭐 달라고 해요? 주민증. 여기까지만 조사하면 개공의 선관주를 다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라고 했어. 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증 확인해 줘야 되죠. 나아가 탐문이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죠. 일단 이게 소유자 확인 방법이에요. 그럼 소유자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자의 능력 체크해야 되죠. 그럼 이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건데 문제가 제한 능력자들이죠, 이거. 의사 능력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 인지를 여부에 체크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3명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성년 후견이 있죠. 그러니까 3사람이 제한 능력자인데 이들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주민증이 있었다. 그러면 주민증이 있는 미성년자는 주민증으로 확인하면 되고 주민증이 없거든요. 그럼 뭘로 확인해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걸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의 종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관계 증명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기본증명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라 통칭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있죠. 그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법원에서 이거 때리게 돼 선고를 하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면은 이거 후견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후견 등기부에 이게 기재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여부는 뭘로 확인한다고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 능력자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이들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제들 누구 있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 누구가 있냐? 지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친권자. 맞죠? 친권자가 없으면 모두 후견인 선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후견인이죠. 후견인입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법정 대리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이제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친권자 여부는 뭘로 확인하겠어요?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면 되고 후견인지 여부는 뭘로 확인하면 돼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면 되죠. 이 결론입니다. 근데 이번엔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 주장합니다. 임의대리인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 임의대리인 여부는 뭘로 확인하느냐?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이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인감도장 찍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인 여부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이 결론이고 부부 있잖아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죠. 연대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거 법정 대리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민법이 인정한 대리권이죠 이거. 그럼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부동산 거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러면 결국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처분해왔다면 그 소유자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야 되죠. 대리권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대리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적 관계 물건 소유하는 공유가 있죠.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하는 합의가 있고, 비법인의 소유 형태,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실무적으로 공동소유가 문제가 되는 게 지분 처분이냐, 공동소유 물건 자체의 처분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공유물에 관하여 만약에 매각을 한다. 이건 전원의 동의 있어야 되죠. 근데 공유물에 대하여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합의입니다.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합의 지분 처분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 있어야 되죠. 그럼 합의물 자체를 처분하러 온 거예요. 그럼 자는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 있어야 되죠. 총유물은 지분이 없어요. 그럼 총유물에 대해서 처분코자 한다. 총의 결의에 따르거나 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라 처분하면 되죠. 그래서 총의 결의, 규약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소유의 경우고, 어느 경우든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공유지분 처분에 대해서만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최근 민법 문제를 많이 냈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물어본 게 공유였어요. 주로 물어본 게. 그래서 이따 기출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상속이에요. 상속된 재산을 상속인 중에 1인이 처분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자가 진정 상속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진정 상속인지 여부는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한다. 진정 상속인 여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해야 될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상속인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럼 상속인 전원의 동의 있어야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이에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 법인의 대표자가 처분하러 오셨네요. 그럼 이자가 대표자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되고, 이 법인이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죠. 그럼 대표자인지 여부,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는 뭘로 확인하느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죠. 그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사자 확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쉽게 이건 맞추는데 민법상 능력과 관련해서 같이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년이 의제된 미성년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친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았죠. 성년 의제한다면서요. 성년 의제란 말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성년 간주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는 중개 보조원 근무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보조는 될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러나 자기 부동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피성년 후견인 있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갖고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 없죠. 피성년 후견인은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법정대의 동의를 받아도 법률행위 할 수, 단독적으로 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대리해야 되죠, 이거. 후견인이 대리해야 됩니다.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얻어서 법률행위 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동의 얻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피성년은 항상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법정대 동의, 후견인 동의 얻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대리해야 됩니다, 다. 맞지요? 우리 민법이 인정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죠. 맞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했다가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죠.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개공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를 확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 안 했고 이제 나중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이 취소해버렸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냐고 거래했다가 그 대금을 받아가지고 강원랜드 얼른 달려가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10억 받아가지고 9억 9,990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돌아가고 법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거. 그럼 10만 원만 돌려주면 되죠? 그럼 9억 9,990만 원 누가 내야 돼? 그거 중개한 개공이 물어내야지. 당사자 확인 안 했잖아, 지금. 맞죠? 물론 다 물어내진 않겠죠. 그 사기당한 상대방도 책임이 있는 거죠. 뭔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확인은 바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가장,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대리가 문제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주장하는데 올 때 위임장 100% 안 갖고 오죠. 위임장 100% 안 갖고 와요.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주민증 갖고 오지.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하고 주민증 갖고 와. 근데 위임장은 절대 안 갖고 와. 소홀하게 해야 된다고 선임한테 감히 어디 소홀하게. 우리가 써줘야지. 그래갖고 이제 위임장 서식이 있죠. 부동산 거래조망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임장은 이제 출력해갖고 쓰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주요 내용을 하되 자필만이라도 꼭 본인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위변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나 한 적 없다고 오리발내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확인하고 이거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도 됩니까? 확인해보고 이 물건에 대한 위임 사실이 맞느냐 확인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도 감 잡고요. 그 다음 이제 142쪽에 말이에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서 우리 필수기재사항 있잖아요.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기야.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기야. 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이거를 쓰는 요령을 공부하면서 민법 계약편 내용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두시고. 옆에 페이지 지금 143쪽에 판례들이 실려 있죠. 그리고 권리금 판례가 있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 판례가 있고 넘기면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 이중매매,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여부 이런 것들 이게 이 판례들이 지금 현재 기출해서 다뤘던 판례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판례들이 쫙 실려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이해를 한번 쭉 읽어두시고 민법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공유지분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과반 수의 비율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공유지분 3분의 2를 가진 자, 2.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게 바로 5번 판례. 최근에 그걸 이제 자주 물어봤네요.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죠.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 질문은 다음 주에 하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정말 잘 가죠. 유인물 볼까요? 벌써 이론 과정이 끝나가는데 이게 7월 달부터는 아주 정신없이 갈 겁니다. 7월 달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쌀쌀해져 있으면 이제 시험 볼 때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그때. 갑자기 서늘해지죠? 자, 확인학습 1번. 다음 중 중기계약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의 기준을 두고 있는 중기계약 형태는 일반 중기계약과 전속 중기계약이다. 맞았죠? 2번. 순가중개약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된 계약은 아니죠. 3번. 중기계약을 서면화 유용할 경우는 전속 중기계약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맞아요? 중기계약서를 써버린다면 언제나 쓴다면 다른 집 쉽게 의뢰인이 못 간다고 그랬죠? 전속을 늘어나면서 중개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망 등의 활성화로 공동중개계약이 가장 많이 체결된다. OX, X. 가장 많은 건 뭐라고요? 일반이라고 그랬죠. 다음 5번입니다. 독점중개계약은 중개업의 기업화를 이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맞죠?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는 게 독점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형화시킬 수도 있죠. 2번입니다. 조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중상물이 임목인 경우에는 임목 등기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이걸 왜 이래놨지? 일단 세모해보고 2번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토지 이용계획에서 확인한다. 맞습니까? 3번입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우선적으로 토지장을 열람하여야 한다. 맞아요? 우선적으로 토지장 열람해야 되죠. 4번 중개 의뢰인이 제출한 공부가 있는 경우도 개업공사는 직접 공부를 발급하다 확인한다. 맞아요? 직접 공부 확인해야 되죠. 맞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번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토지장과 토지 등기기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등기기록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권리관계 불일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 등기 기록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럼 5번 정답이네요. 확실히 틀렸죠? 그럼 1번 임목 중개할 때 임목 등기 기록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임목 중개할 때 등기 기록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확인해야 돼요. 임목 등록 업무도 열어봐야 되죠? 그죠? 임목 등록 업무나 임목 등기 다 확인해야죠. 맞습니다. 1번. 자, 이것을 임목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 이걸 물어보려다가 임목인 경우에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 임목 소유자 확인은 뭘로 해야 돼요? 임목 등기 기록 확인해야 되죠? 맞죠? 근데 임목이 수종이 뭔지 수량은 어떻게 됐는지 예? 임목 대장 없습니다. 임목 등록 원부예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시네? 자, 3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 분묘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2번 평장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분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3번 분묘권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에 해당한다. 그죠? 4번 분묘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분묘 소음이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그죠? 5번 분묘권은 권리자가 분묘를 소화하며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게 있는 존속하게 되므로 당사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있지요. 있습니다. 자, 약정 기간 정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최단 기간에 정의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지상권편에. 4번 가죠. 장사법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묘지 설치할 수 없죠. 귀신 나올까봐. 2번입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거나 개인 자연양지를 조성한 자는 개인묘지, 개인자연양지 조성한 자는 30일에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사후신고. 3번 종중문중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당해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규모는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4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설치된 분묘 설치기간은 최장 45년까지 가능하고 OX, X 최장 60년이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3개월 내에 화장 또는 봉합한다. 틀렸죠? 3개월이 아니고 1년. 1년 내 철거에 화장하나 봉합해 줘야 돼요. 1년. 5번 갑니다.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존속기간은 이 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맞죠? 예. 5번 내려가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와 그 거제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환경조건란은 도로, 대중교통수단,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주차장이다. 틀렸죠? 그 부분은 입지죠. 입지. 이건 입지예요. 1번 정답 그럼. 2번 내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수도전기가,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시설. 맞아요? 다음에 3번 토지라는 소재의 지목 면적, 지목의 실제 유형 상태. 맞죠? 4번 건축물 난 대지분, 중용도, 전용 면적, 구조용도, 방향, 위반 건축물 여부. 맞죠? 다음 5번 질문.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기준에 이용 제한 상한은 용도지역 지구구역, 건폐율 상한, 용률 상한, 도지공개 획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부를 기재한다. 맞아요? 암기할 사항들이에요. 다. 기재 내용이 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다면 대충 이걸 다 감 잡을 수 있죠. 다음에 6번 내려가죠. 셀링 포인트의 종류와 그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경고성, 설비 현대성, 동선이다. 맞죠? 그 동선은 구리파이프가 아니고 방배치, 레이아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뭔지 알죠? 아, 방배치. 아, 그게 움직일 동 아니에요. 구리동이 아니고. 그 얘기 했죠, 내가.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이 읽다가 동선이 뭐예요? 재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구리파이프. 그래갖고 이분이 이거 들고 쫓아왔다니까. 이게 진짜로 구리파이프 누가 그러느냐 그랬더니 재수생이 그랬대. 이랬고 그분한테 앞으로는 절대 물어보지 말아라.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있으면은 방 효율적 공간 활용을 했는가 이 문제죠 이거. 그래서 이제 동선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방 배치가 이 레이아웃 동선이 안 좋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거. 맞죠? 죽은 공간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트는 발전 가능성 투자 가치. 맞죠? 3번 질문입니다.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트는 온천의 발견, 세법상의 혜택. 완전히 틀렸죠? 온천의 발견은 경제적 측면이죠, 이거? 세법상의 혜택은 법률적 측면 맞아요. 정부 정책의 결정면은 정책적 측면의 셀링포트 맞고요.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포트는 교육시설, 판매시설 가깝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 맞습니다. 7번 내려가죠. 거래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민법 연습 한번 해보죠. 중도금 지불은 계약 해지할 수 없나요? 맞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약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중도금 지불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 질문이요. 감정평가 비용, 중개보수 등 매매에 관한 비용은 당사가 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당사가 쌍방 균분 부담하러 한다. 기억나요? 맞죠? 매매 비용. 다음 3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나 무과실 책임 맞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 법정 무과실 책임 맞아요. 매매 유상성에서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매매 그 담보책임 기준을 준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매매 유상성에서 매도인이 당연히 지는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거 임의규정이 맞죠? 법정 무과실 책임이지만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고 거래당사자는 담보책임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지요. 임의특약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다음 4번 질문. 계약기밀 수수된 경우 당사가 간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맞아요?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 준비가 아니고 이행의 자체를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판례 태도였죠.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원시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담보 책임을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을 뿐 당연히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디 민법 문제지. 이거 전부 다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쫙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